미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미사일 한 발 없이 단지 협력을 멈추겠다는 선언만으로 일주일 내에 미국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나라. 백악관 극비회의에서 나온 그 이름은 놀랍게도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힘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왜 미국은 100년 전통까지 깨가며 이 나라에 특별 대우를 하는 걸까요? 3대째 군인 가문의 미국인 여성이 MIT 강의실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케이틀린 모건이라고 합니다. 26살이고 현재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국제안보전략을 공부하고 있죠. 그 전에는 4년간 미 해군 정보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가족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군인 가문이에요. 할아버지 윌리엄 모건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여하셨고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신 몇 안 되는 분 중 한 명이셨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전쟁 이후 평생 악몽에 시달리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는 거죠. 어린 시절 할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한밤중에 비명소리가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눈이 멀어지시며 그곳은 지옥이었다고만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버지 로버트 모건은 해군 대령으로 퇴역하셨는데 젊은 시절 한국 평택기지에서 2년간 근무하셨죠.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달리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계셨습니다. 한국 군인들의 프로페셔널함, 민간인들의 따뜻함, 그리고 놀라운 발전상에 대해 종종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트라우마와 아버지의 좋은 기억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님의 특별 강의가 있다는 공지가 며칠 전부터 학교 게시판에 붙어 있었어요. 데니얼 크로포드 교수님은 전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국장 출신으로 백악관 자문까지 하신 분이셨습니다. 국제안보 분야에서는 전설 같은 분이셨죠. 강의 주제가 공개됐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미국의 진짜 동맹, 한국의 재발견. 한국이라니요. 하필이면 한국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자리는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듬성듬성 앉았을 좌석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죠. 저는 중간쯤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동양인 남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에서 온 유학생 타쿠야 이시다였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님이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흰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군인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였죠. 교수님은 아무 말 없이 칠판으로 걸어가시더니 분필을 들고 세 글자를 적으셨습니다. 포방부.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천천히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대한민국 정부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아는 은밀한 별명이라고요. 포병과 방위를 합친 말로 한국 국방부를 부르는 비공식 명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360만. 한국이 보유한 포탄의 개수라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비교를 해주셨죠.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미국이 3년에 걸쳐 지원한 포탄이 약 100만 발이었다고요. 유럽 27개국이 합쳐서 겨우 100만 발을 채웠고 러시아는 간신히 25만 발을 긁어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혼자서 360만 발을 산속 깊은 곳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타쿠야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교수님, 숫자만으로 군사력을 평가하는 건 단순한 접근 아닙니까? 일본은 질적으로 우수한 방위력을 갖추고 있으며 기술력으로 따지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강의가 끝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셨죠.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래들리 해밀턴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출신의 거만한 백인 남학생이었죠. 교수님, 솔직히 한국이 뭐가 대단합니까?
미국이 지켜주니까 존재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손 떼면 당장 북한에 먹히는 나라가 미국을 위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몇몇 학생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브래들리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 아직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크로포드 교수님의 다음 말씀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브래들리, 자네 말이 맞다면 왜 백악관이 한국을 가장 두려운 변수로 분류했겠나?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님은 천천히 강단을 거닐기 시작하셨습니다. 백악관이 한국을 가장 두려운 변수로 분류했다는 말에 강의실은 술렁거렸죠. 브래들리는 코웃음을 쳤고 타쿠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극비 프로젝트가 진행됐다고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직접 요청한 연구였는데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3가지를 찾아내라는 것이었죠. 교수님은 첫 번째 손가락을 펴보이셨습니다. 시나리오 1번은 중국의 전면적인 해상 봉쇄였다고요. 중국이 대만 해협을 완전히 막고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상황을 가정했다고 하셨습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부터 전기차까지 모든 첨단 기기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이죠.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걸 끊으면 엄청난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 국내 총 생산이 5% 하락했고 아이폰 생산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어요. 미국은 남미와 호주에서 대체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급망을 재편할 여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생존한다. 교수님은 두 번째 손가락을 펴셨습니다. 시나리오 2번은 러시아의 해저 케이블 절단 및 에너지 테러였다고요.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인터넷 해저 케이블까지 끊어버리는 극단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비슷했어요. 유럽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겠지만 미국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며 셰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뤘거든요. 통신망도 자체적으로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요. 나스닥이 일시 흔들리고 혼란이 발생하겠지만 국가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역시 결론은 같았죠. 미국은 생존한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을 펴지 않고 주먹을 꽉 쥐셨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시나리오였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화면에 뜨자마자 상황실의 장군들은 말을 잃었고 백악관에서 온 관계자들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고요. 시나리오 3번. 한국이 미국과의 모든 산업 및 국방 협력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사일 공격도 없었고 사이버 해킹도 없었어요. 단지 한 나라가 조용히 협력을 멈추겠다고 발표했을 뿐인데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내 미국의 국가 기능이 전면 마비된다는 판정이 나왔던 거예요. 저는 해군 정보장교 출신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협을 평가하는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군에서 일하면서 한국 관련 보고서를 몇 번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 보니 그 숫자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적힌 숫자 3 옆에 물음표를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셨어요. 실리콘밸리의 심장이 멈춰버렸고 태평양 함대는 고철 덩어리가 됐으며 미국의 방위 시스템 전체가 작동을 멈췄다고요. 중국도 러시아도 해내지 못한 미국의 숨통 끊기가 가능해진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나라가 적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친구라고 방심했던 나라였던 거죠. 교수님이 세계 지도를 펼치시더니 아주 작은 반도를 가리키셨습니다. 백악관을 공포에 떨게 만든 세 번째 시나리오의 주인공. 바로 대한민국이라고요. 강의실이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싸운 그 땅, 아버지가 2년간 주둔한 그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운명을 쥐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이건 사실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옆자리에 타쿠야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뒤쪽에 브래들리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강의실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강의실의 분위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님의 발언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죠. 그때 브래들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브래들리는 자리에서 거의 일어설 듯한 자세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협력을 중단한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생존이 위험한 나라가 어떻게 감히 미국을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해군에서 근무할 때 배운 것도 그랬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동맹국이라고요. 교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고요. 브래들리의 말이 표면적으로는 맞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북한과 휴전 상태이며 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현재 한국 평택에는 해외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인 2만 8천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고 한국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역설이라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한국에 병력을 보내고 시장을 열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죠. 오직 자선 사업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히 미국이 얻는 이득을 계산한 결과였던 거예요. 주한 미군이 존재함으로써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코앞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지정학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을 미국 공급망에 묶어두는 무역 이익도 챙겼고요. 교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득을 챙기기 위해 짜놓은 이 밀접한 관계가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치명적 의존으로 변질됐다는 거라고요. 그때 타쿠야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교수님, 하지만 일본도 비슷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일본 역시 미국의 핵심 동맹이고 경제 규모로 따지면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왜 한국만 특별하게 취급하시는 겁니까?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강의가 끝나면 그 답을 스스로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타쿠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타쿠야의 반발이 이해가 됐거든요. 일본도 미국의 오랜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님의 말씀에 무언가 진실이 담겨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결국 한국은 미국의 하청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설계하면 그들이 만드는 거죠.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언제든 다른 나라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해군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산 장비의 품질을 직접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입을 열려는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시던 모습, 그곳은 지옥이었다고 중얼거리시던 목소리. 저는 결국 침묵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고 있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똑똑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케이틀린 씨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MIT 객원 연구원이에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죠?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박소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군 정보장교 출신의 슬론 경영대학원 재학 중인 케이틀린 모건 씨. 국제안보전략 전공이시죠. 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시고요. 저는 놀라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 저에 대해 조사하신 거죠? 박소연 씨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 강의에서 케이틀린 씨의 표정을 봤어요. 다른 학생들과 달랐거든요. 진지하게 듣고 계셨죠?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제안이요? 한국 방산의 실체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강의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박소연 씨는 명함을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한국방위사업청 출신이라는 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의 트라우마, 아버지의 좋은 기억,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이 협력을 중단하면 미국이 일주일 내에 마비된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아버지라면 아직 안 주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퇴역 후에도 새벽까지 책을 읽으시는 습관이 있거든요. 전화벨이 3번 울린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이틀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버지, 잠깐 통화할 수 있으세요? 저는 침대 끝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크로포드 교수님이라고 전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국장 출신이신 분이에요. 데니얼 크로포드? 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분 강의를 들었다고? 대단한 분이지. 내가 평택에 있을 때 몇 번 뵌 적 있어. 정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당시 국방부에서 한미동맹 관련 연구를 하러 오셨었지.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셨어. 그래서 강의 내용이 뭐였는데?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한국의 포탄 비축량, 백악관 극비 프로젝트, 그리고 한국이 협력을 중단하면 미국이 마비된다는 시나리오까지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크로포드 교수 말이 과장은 아니야, 케이틀린. 정말요? 저는 믿기 어렵다는 투로 물었습니다. 내가 평택에 있을 때 직접 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한국군 합동훈련에 참관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충격받았지. 우리 해군이 자랑스럽긴 하지만 한국 해군의 훈련 강도는 차원이 달랐어. 어떻게 다른데요? 그들은 매일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지만 그들한테는 당장 내일 터질 수도 있는 현실이거든. 그 절박함이 모든 걸 바꿔놓더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모건. 내 증조 할아버지 얘기구나. 네. 할아버지는 한국을 미워하셨잖아요. 항상 그곳은 지옥이었다고 하셨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케이틀린, 내 할아버지는 한국을 미워한 게 아니야. 전쟁을 미워하신 거지.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장진호에서 겪은 일을 알지?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에서 중공군의 포위당해 싸웠어. 동료들이 얼어 죽는 걸 지켜봤고 본인도 동상으로 발가락 2개를 잃으셨지. 그 트라우마가 평생 따라다닌 거야. 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발을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검게 변한 발가락 자국,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던 침묵.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하신 말씀 있어. 한국이 잘 살게 됐다는 뉴스를 보시고는 그래도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중얼거리셨지.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강국이 됐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지금의 한국을 보셨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그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싸운 의미가 있었다고 느끼셨을 거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트라우마와 아버지의 증언.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연 씨가 건넨 명함을 꺼내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자고요. 박소연 씨와 약속을 잡은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장소는 케임브리지 시내의 한 한식당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박소연 씨는 이미 와 있었고 옆에 3명의 사람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케이틀린 씨, 어서 오세요. 박소연 씨가 일어나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받은 분은 김태호 씨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삼성 반도체 미국 법인 임원이라고 하셨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하셨죠. 두 번째는 최민서 씨. 현대중공업 미국 지사 소속으로 조선업 전문가라고 하셨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세 번째는 윤하나 씨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연구원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친근한 미소가 마음을 편하게 해줬죠. 음식을 주문한 후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박소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케이틀린 씨, 크로포드 교수님 강의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이 미국에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게요. 하지만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느낌도 들었죠. 김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미국 분들 대부분이 한국을 과소평가하시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태호 씨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HBM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 인공지능 칩의 핵심 부품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어요. 90%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만약 한국이 이 칩 공급을 중단하면 엔비디아의 AI 칩은 생산이 멈추고 구글 데이터 센터는 먹통이 되면 챗GPT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김태호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엔비디아가 설계를 맡지만 실제로 그 칩이 작동하려면 한국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해군에서 근무할 때도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최민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해군이 함정을 수리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 아세요? 조선소가 거의 다 문을 닫았거든요. 반면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에요. 최근 미국이 100년 전통을 깨고 한국의 군함 건조를 맡기기로 한 것도 그래서예요. 윤하나 씨도 끼어들었습니다. 배터리도요. 테슬라, 포드, 제너럴 모터스의 전기차 바닥을 뜯어보면 누구 배터리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전부 한국 기업이에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잠깐요. 그러면 미국 경제의 핵심이 전부 한국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소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크로포드 교수님이 왜 한국을 가장 두려운 변수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하지만 왜 한국이에요? 왜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 거죠? 김태호 씨가 대답하셨습니다. 중국은 안보 문제가 있어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신뢰하지 않죠.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높아요. 한국만이 품질, 속도, 비용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근데 한국은 왜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죠? 박소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다음 강의에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아남으려면 최고가 되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 아버지가 주둔한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생존을 좌우하는 나라가 됐다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크로포드 교수님의 두 번째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지난 강의의 충격이 입소문을 탔는지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앞쪽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소연 씨와 만난 후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거든요. 옆자리에는 다시 타쿠야가 앉았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는 하지 않았어요. 지난 강의에서의 긴장감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강단에 오르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미국 경제의 심장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두 개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칩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대한 배터리 팩이었죠.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미국 경제를 이끄는 두 가지 엔진이 있다고요. 바로 인공지능과 전기차입니다. 겉으로 보면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교수님은 먼저 뇌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을 가동하는 핵심 칩이 있다고요. 이름은 HBM, 풀어서 말하면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컴퓨터가 생각을 하려면 두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프로세서예요. 그런데 아무리 두뇌가 좋아도 기억장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HBM은 바로 그 초고속 기억장치인데 인공지능처럼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정확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라는 두 회사가 전 세계 물량의 90% 이상을 생산한다고요. 김태호 씨에게 들은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수치를 띄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칩 공급을 끊으면 구글 데이터 센터는 먹통이 되고 챗GPT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고요. 즉시 뇌사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인공지능 발전이 사실은 한국 기업들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 미국이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엔비디아가 설계를 맡지만 실제로 그 칩이 작동하려면 한국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라고요. 하드웨어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소프트웨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이번엔 심장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테슬라, 포드,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들의 바닥을 뜯어보면 누구의 배터리가 들어있을까요? 화면에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배터리 셀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중국 배터리는 안보 문제로 퇴출당했고 일본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졌으며 유럽은 아직 양산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고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의존할 수 있는 건 한국뿐이라는 겁니다. 그때 타쿠야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일본도 배터리 기술이 있습니다. 파나소닉이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일본은 언급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교수님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일부 모델에만 공급하고 있고 생산 규모가 한국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작다고요. 또한 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에서도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타쿠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타쿠야의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는 게 이해가 됐거든요. 일본도 오랫동안 기술 강국으로 자부심을 가져온 나라니까요. 브래들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전기차나 반도체를 못 만든다고 미국이 무너진다는 건 과장 아닙니까? 물론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끊어서 자기 아이폰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요. 학생들이 모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교수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그럼 브래들리는 자기 전 재산이 묶인 나스닥이 붕괴해도 괜찮다는 의미인가요? 브래들리의 웃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미국인의 60%가 주식 시장에 목을 매고 있고 그들의 은퇴 자금인 401k는 전적으로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 연동되어 있다고요.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즉 미국 국민들의 평온한 노후는 상당 부분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래들리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새겨지는 걸 느꼈습니다. 강의가 계속되는 동안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하나씩 쌓일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게가 달리 느껴졌거든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증명된 신뢰 이야기를 해보겠다고요. 화면에 폴란드 항구에서 전차가 하역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를 보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자국의 모든 전차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원하고 나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다고요. 러시아는 국경 바로 너머에 있었고 폴란드는 다음 타겟이 자신들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서방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독일은 뭐라고 했을까요? 교수님은 화면에 독일 국방부 답변서를 띄우셨습니다. 레오파드 전차를 원한다면 5년을 기다리라는 답이 돌아왔다고요. 미국은 에이브람스 생산 대기열이 길어서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요.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르클레르 전차는 아예 수출용 생산 라인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결국 폴란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때 강의실 한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동유럽 출신 같은 남학생이었어요. 교수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지. 자네 이름이? 데이비드 코왈스키입니다. 폴란드계 미국인이에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교수님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완벽한 타이밍이군. 직접 경험을 나눠줄 수 있겠나? 데이비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삼촌이 폴란드 육군 대령이에요. 작년에 K2 전차가 도착했을 때 삼촌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데이비드의 말에 집중했어요.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독일한테 물어봤더니 5년 기다리래. 미국은 더 오래 걸린대. 우리가 러시아한테 먹히기 전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 그런데 한국이 손을 들었대요.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지 넉 달 만에 첫 번째 K2 전차들이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대요.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차가 배에서 내리는 걸 보는데 눈물이 났다고. 드디어 우리도 싸울 수 있게 됐다고.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눈이 촉촉해진 게 보였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데이비드가 계속했습니다. 삼촌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진짜 동맹이야. 다른 나라들은 말만 했지만 한국은 행동으로 보여줬어. 우리 가족은 평생 한국에 감사할 거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마워, 데이비드. 바로 그거야.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아.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독일의 레오파드가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5년 뒤에 도착한다면 그 사이 폴란드는 어떻게 되겠나?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브래들리도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타쿠야는 고개를 숙인 채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고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이라고 발언했다고요. 위기의 순간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나라가 한국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데이비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사가 섞여 있었어요. 폴란드인으로서 한국의 도움을 직접 경험한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화면에 사막에서 포격하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터키가 시리아 내전에서 사용한 포병 시스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은 T로 프루트나라고 불리는데 사실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로 만든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K9은 한국형 자주포를 뜻하는 이름인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가장 압도적인 운용 데이터로 검증된 포병 시스템이라는 거라고 교수님은 목소리에 힘을 실으셨어요. 실제 사막의 전장에서 연속 운용하며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다고요. 모래 폭풍, 극한 더위, 24시간 연속 운용에도 불구하고 고장 한 번 없이 작동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해군에서 근무하면서 장비의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실전에서 고장나면 소용없거든요. 한국 무기가 그런 극한 환경에서 검증됐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데이비드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전차가 배에서 내리는 걸 보는데 눈물이 났다고. 드디어 우리도 싸울 수 있게 됐다고.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지킨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지키고 있다니.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님의 강의, 데이비드의 증언, 그리고 박소연 씨와 만났던 한국 기업인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뒤섞였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한국을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저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제이크 콜린스. 해군 시절 동료였고 한때는 연인이었던 사람이죠. 지금은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직 안 자?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케이틀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간 졸린 듯 했지만 걱정이 섞여 있었죠.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제이크, 물어볼 게 있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 제이크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섞였습니다. 갑자기 왜? 저는 크로포드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협력을 중단하면 미국이 일주일 내에 마비된다는 시나리오, 반도체와 배터리의 의존도,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의 한국의 역할까지요. 제이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크로포드 교수 말이 맞아. 정말?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케이틀린, 나도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어. 제이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방위 전략이 작동하지 않아. 포탄, 전차, 함정, 반도체. 전부 한국에 의존하고 있거든. 하지만 우리가 세계 최강국이잖아. 저는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에 의존할 수 있어? 제이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최강국인 건 맞아. 하지만 최강국이라는 게 모든 걸 직접 만든다는 뜻은 아니야. 우리는 설계하고 기획하고 명령하는 데 특화됐지. 실제로 만드는 건 다른 나라들이 해왔어.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한국이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왜 모두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거지? 제이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미국인의 자존심이잖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지. 특히 아시아 국가에. 하지만 현실은 달라. 펜타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 한국이 등을 돌리면 우리는 끝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이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이 등을 돌리면 우리는 끝이야.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생존을 좌우하고 있다니.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에서 동료들이 얼어 죽는 걸 보셨어요. 그 트라우마로 평생 고통받으셨죠. 그런데 그분이 지킨 나라가 70년 후에 이런 위치에 올라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 아직 전쟁의 상처가 새겨지기 전의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기쁘세요? 아니면 여전히 그곳은 지옥이에요?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헛되지 않았구나. 아버지가 전해주신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요. 아직 모든 답을 찾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역사와 한국 방산 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료들이었죠. 크로포드 교수님의 강의 이후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남학생이었어요. 어디서 본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박소연 씨가 소개해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케이틀린 씨. 저 기억하세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입니다. MIT 박사과정이에요. 아, 네. 기억나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해군 출신이라고 하셨죠? 이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해군 장교로 5년 복무하고 전역했어요. 지금은 해양공학을 연구하고 있죠.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해군은 어떤가요? 미 해군과 많이 다른가요? 이준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규모는 당연히 미 해군이 훨씬 크죠. 하지만 훈련 강도와 긴장감은 우리가 더할 거예요.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준혁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 상태거든요. 북한과 휴전 중이지 종전된 게 아니에요. 서해에서는 북한 경비정과 수시로 대치하고 잠수함 침투도 경계해야 하죠. 실제로 제가 복무하던 시절에도 북한 잠수함 추적 작전에 투입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저는 해군 정보장교로 근무하면서 한국 해역의 긴장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복무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혁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무서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니까요. 오히려 그 긴장감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님이 말씀하신 절실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이준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케이틀린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한국군이 강한 이유는 단순히 장비나 훈련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사명감이에요. 이준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킨다는 게 뭔지 뼈저리게 알거든요. 할아버지 세대는 실제로 전쟁을 겪었고 부모님 세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도록 일했어요. 우리 세대는 그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죠. 저는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전에서 싸우신 할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지킨 나라에서 자란 이준혁 씨. 두 사람이 어딘가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준혁 씨,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셨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에 참여하셨죠. 이준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분은 영웅이시네요. 저희 할아버지도 한국전 때 피난민이셨어요. 미군이 아니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 할아버지가 같은 전쟁에서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위해 싸웠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준혁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케이틀린 씨,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감사하고 있어요.
70년 전에 우리를 도와준 것, 그리고 지금까지 동맹으로 함께해 준 것.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걸요. 피로 맺어진 동맹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흘린 피, 그리고 그 피 위에 세워진 우정이었죠. 도서관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경제적 파트너나 안보 동맹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깊이 연결된 나라.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그 의미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강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에는 강의실이 더욱 붐볐어요. 소문이 퍼졌는지 다른 학과는 물론이고 다른 대학에서 온 학생들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앞쪽 자리를 잡았고 옆에는 이준혁 씨가 앉았어요. 타쿠야는 반대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님이 강단에 오르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특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여러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하셨죠.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제공한 특별협정 목록이라고요. 하나씩 살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핵잠수함 개발 허가.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은 핵추진 기술을 극도로 통제해왔어요. 동맹국이라 해도 함부로 공유하지 않았죠. 영국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게 핵잠수함 개발을 허가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영국 외에 다른 나라에도 허용한 적이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없어요. 한국이 두 번째예요. 타쿠야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의 동맹이었지만 핵잠수함 기술을 받지 못했거든요. 두 번째, 우라늄 농축 기술 지원. 교수님이 계속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상 핵보유국 대우예요. 미국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농축 기술을 철저히 통제해 왔는데 한국에게는 예외를 뒀습니다. 세 번째, 해군 함정 해외 건조 허용. 교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100년 넘게 지켜온 성역을 깬 겁니다. 미국은 자국 군함을 절대 외국에서 만들지 않는다는 철칙을 고수해왔어요. 그런데 최근 한국과 조선 협력을 선언하며 이 빗장을 스스로 깼습니다. 저는 해군 출신으로서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군함은 국가의 핵심 자산이에요. 그걸 외국에서 만든다는 건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죠. 교수님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왜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100년 전통까지 깨가며 한국에 특별 대우를 하는 걸까요? 타쿠야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교수님, 일본은요? 일본도 미국의 오랜 동맹입니다. 왜 일본에는 이런 특혜가 없는 겁니까? 강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실행력이 부족합니다. 결정이 느리고 관료주의가 심하며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져요. 반면 한국은 빠르고 유연하며 위기 상황에서 강해집니다. 미국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실행력이에요. 타쿠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최근에야 규제가 풀렸고 시간이 지나면 일본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5년을 기다릴 수 없었고 우크라이나는 1년도 기다릴 수 없었어요. 생존이 걸린 절박함 앞에서는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실행 능력이 전부입니다. 타쿠야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노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미국은 깨달은 겁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등을 돌릴 때라는 걸요. 그래서 한국, 폴란드, 이스라엘을 모범 동맹으로 묶어 생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크게 적으셨습니다.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동맹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동맹이라고요.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게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나라들만이 진짜 위기에서 미국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생존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 절실함이 지금 미국에 가장 필요한 자산이 된 거죠. 저는 이준혁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말했던 사명감이 떠올랐어요. 매일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온 나라,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경쟁력. 이제 교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타쿠야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앞둔 전날 밤 저는 기숙사 방에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님이 마지막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짧은 발표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번 강의 시리즈에서 배운 것과 느낀 점을 공유하라고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데이터와 사실들은 충분히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뭔가 더 개인적인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소연 씨였어요. 케이틀린 씨, 내일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데이터는 충분한데 그걸 어떻게 엮어야 할지 감이 안 잡혀요. 박소연 씨가 웃었습니다. 데이터는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케이틀린 씨가 이번 강의에서 진짜로 느낀 게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요. 할아버지요? 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에서 싸우셨어요. 그 트라우마로 평생 고통받으셨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악몽 때문에요. 박소연 씨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걸요.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이 됐고 이제는 미국을 돕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박소연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거예요, 케이틀린 씨. 바로 그 이야기를 하세요. 데이터보다 더 강력한 건 진심이에요. 케이틀린 씨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그걸 통해 느낀 한미동맹의 의미. 그게 가장 설득력 있는 발표가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잡혔어요. 데이터와 사실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기로 했죠.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전 참전 용사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셨고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신 몇 안 되는 분 중 한 명이셨죠. 글이 술술 써졌습니다. 할아버지의 트라우마, 아버지의 한국 주둔 경험, 그리고 제가 이번 강의에서 배운 것들. 세 세대에 걸친 한미 인연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였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발표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드디어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우며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제가 이 이야기를 할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모두에게 알려줄게요. 그리고 저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요. 마지막 강의 날이 밝았습니다. 강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어요. 복도까지 학생들이 서 있었고 몇몇 교수님들까지 참관하러 오셨죠.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아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님이 강단에 오르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오늘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다고요. 강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극비 프로젝트의 진짜 주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달랐습니다. 미국의 멸망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릴 속인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속인 게 아닙니다. 다만 이야기를 풀어가는 순서를 바꿨을 뿐이에요.
교수님은 칠판에 적힌 킬 스위치라는 단어를 지우고 이상향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질문은 정반대였다고 하셨어요. 백악관이 던진 진짜 질문은 이거였다고요. 미국의 패권을 영원히 강화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미국이 앞으로 100년을 더 지배할 수 있는가? 위협을 찾는 게 아니라 기회를 찾는 프로젝트였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꿈 같은 시나리오들을 돌려봤다고 하셨어요. 시나리오 1번은 중국이 모든 야망을 포기하고 미국의 순종적인 하청 공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죠. 시나리오 2번은 러시아가 완전히 굴복하고 미국의 에너지 창고 역할을 자청하는 상황이었고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꿈의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의 결론은 충격적이었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가치는 결국 모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뿐이었다고요. 중국이 굴복해서 주는 값싼 제품은 미국이 이미 멕시코와 동남아시아에서 충분히 얻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에너지는 우리가 이미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고 셰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뤘기에 큰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3번을 분석했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현상 유지였다고요.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동맹 관계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 화려하고 꿈 같은 시나리오들보다 정말로 더 이익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우리도 믿기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중국 14억 인구의 완전한 굴복이나 러시아의 무궁무진한 에너지보다 현재 상황이 더 좋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동맹국들이 제공하는 가치들을 종합했을 때 그 총합이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굴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컸어요. 왜일까요? 동맹국들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독일의 정밀 기계, 영국의 금융, 일본의 소재 기술,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굴복해도 절대 줄 수 없는 고유한 가치들이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지도 위에 한국을 가리키시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바로 한국이었다고요. 다른 동맹국들과 달리 한국은 미국이 현재 목숨 걸고 추진 중인 미래 전략 분야에서 이론을 현실로 만들어줄 핵심 열쇠를 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계도를 잘 그려도 한국 없이는 물건을 만들 수 없는 절대적 의존 관계였다고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됐다니.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그때 타쿠야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타쿠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진지하게 질문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이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본에 대해서요. 타쿠야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일본이 현재 한국보다 뒤처진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제약이 있었어요. 최근에야 규제가 풀렸고 앞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잠재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타쿠야, 자네 말에 일리가 있어. 일본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때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교수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지, 케이틀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긴장됐지만 준비한 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해군 정보장교로 4년간 복무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군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있어요.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타쿠야 씨 말씀처럼 일본에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타쿠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은 미래의 이야기예요.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5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포탄이 바닥났을 때 1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타쿠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하셨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영하 30도의 추위에 싸우셨죠. 동료들이 얼어 죽는 걸 보셨고 본인도 동상으로 발가락을 잃으셨어요. 그 트라우마로 평생 고통받으셨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악몽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 됐어요. 포탄이 부족할 때 유럽 전체보다 많은 양을 보내줬고 전차가 필요할 때 넉 달 만에 실어보냈죠. 그게 잠재력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는 타쿠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타쿠야 씨, 일본이 언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은 언젠가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생존이 걸린 절박함 앞에서는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실행 능력이 전부예요.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훌륭해, 케이틀린. 바로 그거야.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야. 저는 자리에 앉으며 타쿠야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노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을 읽기 어려웠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크로포드 교수님이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케이틀린이 핵심을 정확히 짚었다고요. 교수님은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한 문장을 적으셨어요.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동맹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동맹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바로 이게 핵심이라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나라들만이 진짜 위기에서 미국을 도울 수 있다고요. 한국을 보세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생존의 기술을 익혔어요. 매일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왔죠. 그 절박함이 세계 최고의 제조 능력을 만들었고 그 능력이 지금 미국에 가장 필요한 자산이 된 거예요. 교수님은 한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폐허에서의 재건. 97년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금을 모아 나라를 구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는 민족이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쳤고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반세기 만에 선진국이 됐죠. 이게 바로 한국의 정체성이에요.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어요. 미국은 어떤가요? 우리도 그런 절실함이 있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교수님이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래서 절실함을 잃었죠. 제조업을 천한 것으로 여기고 해외로 내보냈고 편하게 돈 버는 것만 추구했어요. 그 결과 지금 우리 조선소는 텅 비었고 포탄 공장엔 잡초가 자라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한국 같은 동맹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절실함, 실행력, 그리고 헌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지정한 거예요. 교수님은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미국이 위험하다는 공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이 구도가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최상의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도 달러라는 기축 통화도 그리고 한국 같은 위대한 파트너도 있죠. 단 하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과 같은 나라가 가진 절실함이에요.
교수님은 칠판에 마지막 단어를 적으셨습니다. 절실함. 모든 게 갖춰진 미국이 저들이 가진 야생의 절실함마저 되찾는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위대해질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한국의 생존 본능이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미국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학생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강의실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 들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타쿠야였습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라 솔직한 눈빛이었죠. 케이틀린 씨, 타쿠야가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요. 우리는 강의실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타쿠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까 발표 잘 들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인정할게요. 타쿠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걸 보면서 자존심이 상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타쿠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거예요. 매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일본은 평화로웠죠.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예요. 맞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절실함의 차이죠. 타쿠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케이틀린 씨 할아버지 이야기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전에 참전하셨다고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싸우셨어요. 타쿠야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도 그 시절에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타쿠야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셨어요. 한국을 점령했던 시절이죠. 할아버지는 그 시절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가끔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놀라서 타쿠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타쿠야가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쟁심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었죠. 그게 뒤섞여서 이상하게 표출된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의 시대는 복잡했어요. 전쟁과 점령, 그리고 그 이후의 상처들.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다를 수 있잖아요. 타쿠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함께 협력하는 미래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타쿠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고마워요, 케이틀린 씨.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경쟁자에서 동료로 조금씩 관계가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상처가 우리 세대까지 이어질 필요는 없어요.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의 시리즈가 끝난 후 느낀 것들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저예요. 저는 기숙사 창가에 앉아 말했습니다. 케이틀린.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의는 어땠어?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님의 강의, 한국의 방산과 제조업 역량, 그리고 오늘 있었던 마지막 강의와 제 발표까지요.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구나.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에서 싸우신 것,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느끼셨을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정말 한국을 미워하셨던 건가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케이틀린. 할아버지는 한국을 미워한 게 아니야. 전쟁을 미워하신 거지. 전쟁이 가져온 모든 것들. 죽음, 고통,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야.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한국이 잘 살게 됐다는 뉴스를 보시고는 그래도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중얼거리셨지. 정말요? 저는 물었습니다. 응.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을 미워한 게 아니라 걱정하셨던 거야. 그 가난하고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지만 한국이 일어서는 걸 보시면서 안도하셨어. 자신의 희생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신 거지.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케이틀린.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의 한국을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그분이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지키는 나라가 됐으니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잠시 놀란 듯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한국에?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쌓은 그 땅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케이틀린.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에 가볼게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전해드릴게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요. 다음 주말 저는 버몬트에 있는 할아버지 묘지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온 건 할아버지 장례식 때였으니까 거의 5년 만이었죠. 묘지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참전용사 묘역에 묻히셨어요. 비석에는 이름과 계급 그리고 참전 기록이 새겨져 있었죠. 윌리엄 제임스 모건, 미 육군 상사, 한국 전쟁 참전. 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한국 국기를 꺼냈어요. 어제 한국마트에서 산 거였죠. 그걸 비석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 케이틀린이에요. 오랜만에 왔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께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 한국 이야기예요. 저는 지난 몇 주간 배운 것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방산 산업의 발전, 그리고 이제는 미국을 돕는 동맹이 됐다는 것까지요. 할아버지 아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럽 전체보다 한국이 더 많은 포탄을 보냈대요. 폴란드가 러시아 위협에 떨고 있을 때 넉 달 만에 전차를 보내준 나라도 한국이었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지키고 있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절대로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저 이제 한국에 가보려고요. 할아버지가 쌓은 그 땅을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나라를 봐올게요. 할아버지가 보시고 싶어 하셨을 그 모습을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리됐어요. 할아버지의 트라우마 때문에 한국을 부정적으로 봤던 게 잘못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을 미워한 게 아니라 전쟁을 미워하신 거였죠. 저는 비석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유산을 이어갈게요. 한미동맹의 일원으로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경례를 했어요. 해군에서 배운 그대로요.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묘지를 떠나며 저는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화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과도요. 차에 올라타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라고요. MIT 졸업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해군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민간 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크로포드 교수님의 강의 이후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소연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케이틀린 씨,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소연 씨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케이틀린 씨, 졸업 후 계획이 있으세요? 박소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몇 가지 옵션이 있긴 한데요. 박소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무슨 제안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에 오세요. 박소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요? 네. 박소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미방산 협력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있어요. 케이틀린 씨 경력이면 딱이에요. 해군 정보장교 출신의 MIT 경영대학원 졸업. 양국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정확히 어떤 일인데요? 박소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과 미국 국방부 사이의 협력 프로젝트예요. 무기 수출, 기술 협력, 그리고 공동 개발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역할이죠. 케이틀린 씨가 딱 맞아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일한다.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에서.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묘지에 갔을 때 제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한미동맹의 일원으로서 유산을 이어가겠다고요. 이게 바로 그 길인 것 같았습니다. 저 고려해 볼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박소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결정되면 알려주시고요. 아, 그리고 결정 전에 한번 한국에 방문해 보는 건 어때요? 직접 보고 느끼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한국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이준혁 씨와 김태호 씨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한국 방문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모두 환영해 주셨어요. 이준혁 씨는 서울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고 김태호 씨는 삼성 반도체 공장 견학을 주선해 주겠다고 하셨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쌓은 그 땅을 드디어 직접 밟게 되는 거였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셨어요. 잘 생각했어, 케이틀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해. 그리고 가능하면 평택도 가봐. 내가 근무했던 곳이거든. 네, 아버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전쟁, 아버지의 주둔, 그리고 이제 제 차례. 세 세대에 걸친 한미 인연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상륙했던 바로 그 인천.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달랐어요. 현대적인 공항, 깨끗한 도로, 그리고 번화한 도시. 공항을 나서자 박소연 씨와 이준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해요, 케이틀린 씨.
박소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다음 며칠간 저는 한국 곳곳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도심 삼성 반도체 공장의 최첨단 시설, 현대중공업의 거대한 조선소.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쟁기념관 방문이었습니다. 이준혁 씨가 안내해 주셨죠. 기념관에 들어서자 한국 전쟁 전시실이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전시물들을 살펴봤어요. 흑백 사진들, 녹슨 무기들, 그리고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 한쪽 벽에 유엔군 참전국 목록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터키, 호주. 그리고 각 나라의 희생자 수가 적혀 있었죠. 미국 3만 6천 명 이상 전사.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동료들. 얼어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이준혁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요, 케이틀린 씨.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위해 싸워준 것, 그리고 그 희생을 절대 잊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기념관 밖으로 나오자 밝은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들, 현대적인 건축물들, 그리고 활기찬 거리. 이게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이렇게 된 나라. 마지막 날 저는 박소연 씨와 함께 방위사업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공식적인 제안을 받았어요. 한미방산 협력 프로젝트의 미국 측 코디네이터 역할이었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셨어요. 30년 전 아버지는 이 땅에서 동맹의 일원으로 근무하셨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 땅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세 세대에 걸친 한미인연. 전쟁으로 시작해서 동맹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관계.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국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인사했어요. 다시 올게요.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 아버지가 사랑한 나라, 그리고 이제 제가 함께 일할 나라. 고마워요, 한국. 그리고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보셨죠?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세계를 지키는 나라가 됐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 유산을 이어갈게요. 할아버지처럼 용감하게, 아버지처럼 헌신적으로.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쟁이 끝난 그 땅에서 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